대금이가 할 것 같은 거만. 황당한 기자의 미디어 대소동 우리 최한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 지금의 종이를 처음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 대금이. 캐리온, 정답. 인쇄기를 처음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 인쇄기, 스텐베르크였나? 구텐베르크. 정답. 이 작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건지 네 생각을 말해줘. 일단 미디어 역사를 알려주는 거, 그리고 미디어 도덕 같은 게 마지막에 미디어 나오지. 도덕. 미디어 채널을 지켜야 하는 도덕 같게 자는 말인 것 같아. 나도 그 미디어 도덕도 있고, 이제 미디어 역사를 가르쳐주고 싶은 것도 있는데, 내 생각에는 또, 그것도 있지만, 아예 이 책에서 나오지만, 미디어 자체가 그 SNS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아, 그냥 정보 통신 그런 것들을 다 미디어라고 하는데, 그,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뭔가 애초에 소통하는 뭔가 올바르게 소통하는 방법 그런 거를 가르쳐 주고 싶은 것 같아. 너는 이 책에서 처음 알게 된 부분들이 있니? 예를 들어 뭔가 미디어의 역사 중에서라든가 나는 전화기를 처음 하는 사람이 베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뭐였지? 안토니오 무치. 어, 그 사람인 줄 알았어. 그 처음 알게 됐어. 나도 놀랍도록 한토 씨도 틀리지 않고 똑같아. 끝났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최한이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뤄서 그 부분 우리 한번 살펴보고 그 나서 또 배금이 수업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쌤이 잠깐 물으면 최한이의 입, 대금의 입, 선생님의 입은 미디어다 아니다. 네? 아니, 아, 입. 선생님의 아, 입, 대금의 입은 미디어다 아니다. 아니죠. 아니죠. 아니다. 최한이도 아니다. 어. 뭔가 소통을 하는 뭔가 그 책 중간에 이쪽, 거치는 수단? 책 이쪽, 기록이 돼야지. 책 최소한. 이쪽, 이쪽. 책 네? 이쪽, 이쪽. 이쪽에 보면 작가의 말 있거든? 이쪽, 이쪽. 자, 첫째 줄,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스마트폰은 소셜미디어가 되었어요. 미디어란 정보를 전송하는 매체를 뜻해요. 우편, 신문, 잡지, 방송 등이 모두 미디어에 속하지요. 그리고 소셜미디어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과 경험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온라인 미디어예요. 까지. 자, 미디어가 뭐라고? 정보를 정보를 전송하는 전송하는 매체. 매체. 자, 지금 쌤이 입으로 정보를 전송하고 있어, 전송 안 하고 있어? 전송해요. 그러면 근데 입이, 매체가 중요한 거잖아요. 매체가 미디어야. 매체는 도구, 수단. 그러니까 쌤이 지금 입으로 너희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잖아. 네. 그럼 입은 미디어가 아닐까? 각각의 사람들의 입은? 음, 미디어인 것 같네요. 입도 미디어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미디어라는 범위에 대해서 우리는 흔히 신문, 방송 이런 거만 미디어로 생각하는데 미디어라는 개념을 확장시키면 자, 대금이가 공채가 낙서를 했어. 미디어 아니야? 미디어는 아니죠. 아니에요. 정보가 아니잖아요. 미디어야. 응? 근데 이제 그 낙서가 최한이 멋쟁이 하고 낙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금이가 어쨌든 그 정보를 담고 있는 거지. 어? 그래서 근데 그냥 뭔가 동글동글한 모양을 잔뜩 그려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을 경우에 이제 대금이가 동글동글동글한 어떤 그 대금의 어떤 그런 마음, 뭐 해석되지 않는 그런 마음이지만 그런 마음을 표현한 걸로,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그 정보가 가치 있는 정보냐, 가치 없는 정보냐 다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미디어라는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 넓은 의미의 어떤 미디어는 정보를 전송한다. 정보를 전송하는 매체를 보고 다 미디어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에는 이제 이른바
소셜 미디어까지도 이제 여러 가지 미디어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것들 중에 관심 있었던 것들이 바로 종이 이야기인데, 종이 이야기를 먼저 하려면 15쪽 잠깐 보겠습니다. 10, 11, 12. 15쪽. 사실 우리가 말하는 종이는 아까 여러분이 말했던 대로 105년에 중국의 누가? 체류. 체류. 세륜이 발명한 종이를 보통 우리가 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아 전에도 종이처럼 쓰던 건 있었어요. 그렇지. 그때는 종이처럼 쓰고 있는데 바로 105년보다 먼저 썼던 게 기원 전 150년. 그러니까 기원 전 150년경이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그로부터 2175년 그렇지. 전이네. 2175년 전에 뭘 썼대? 양피지. 양피지가 뭔지 알아? 양의 양 가죽으로 껍질, 만든 가죽, 종지. 그렇지. 양 가죽을 벗긴 다음에 피, 그걸 껍질 피, 아, 종이지. 그렇지. 두무지로 이렇게 만들어 갖고 양피지를 만든 거야. 그래서 옛날 그런 뭐 성경에 이런 게 두루마리로 이렇게 돼 있거든. 두루마리로. 그 맞아요. 두루마리 돼 있는 것들이 양피지는 둘둘 말아서 쓸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두루마리 이렇게 된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잠깐 보면 왜 내리지? 뭐가 그렇게 느린가요? 어 갑자기 막 인터넷이 막 이상해지고 그러네. 잠깐만. 지금 시간대에 사람들이 많이 접속했나 보죠. 요게 이제 양피지로 만든 그러한 성경책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다 양피지에다 만든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아이고. 근데 양피지 파프리스는 또 뭔가요? 음, 파피루스랑 양피지 합친 건가? 그런 게 존재할 수가 있나? 양피지를 왜 만들죠? 종이가 없으니까. 요렇게 이제 양피지, 이게 이 양피지야. 이게 가죽 같은 거로 되어 있는, 양의 가죽으로 이렇게 만든 것들, 요런 걸 보고 이제 우리가 양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양피지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 나오네. 어, 어쨌든 양의 가죽을 벗겨서 털 같은 건 다 끌어내고, 이렇게 양피지를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둘둘도 말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양피지였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양피지보다 더 먼저 있던 것들은 파피루스하고 점토판. 파피루스. 그 파피루스는 식물 이름, 식물. 파피루스라는 이집트 쪽에 주로 물에서 자라는 식물. 식물이고, 이 파피루스는 종이만을 만드는 게 아니야. 이 파피루스 갖고 침대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이게 파피루스가 식물이야, 식물. 요게. 약간 그 대나무 비슷하게 생긴. 아, 이 파피루스라는 식물을 가지고서 요 종이를 이렇게 만든 거야. 이 종이라는 게 영어로 뭐야? 페이퍼. 페이퍼라는 말의 어원이 바로 어디서 나온 거야? 파피루스. 파피루스에서 나온 거야. 근데 요즘의 종이는 대부분 나무를 이용해 가지고 종이를 만들어 지금은. 근데 여기는 어쨌든 요 파피루스 요란 식물을 이용해서 만든 종이가 어,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기록했던 것들은 뭐? 점토판. 점토파. 메소포타미아 점토판. 그렇지. 메소포타미아의 점토판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점토판은 뭘 가지고서 저 진흙. 진흙, 흙을 가지고서 거기에다가 글자를 이렇게 새기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점토판이고 이 저 점토판은 저거 봤어요. 어, 박물관 가서.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점토판의 단점이 뭐야? 단점이 다시 굳으면 못 고쳐요. 굳으면 못 고쳐. 그럼 사실은 뭐 양피지에 써 있는 것도 한번 쓰면 못 고치지 사실은. 지워진 것도 아니고 또 점토판의 단점 만들기가 너무 까다로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 무거워요. 가장 무거운 것들이 점토판의 가장 큰 단점인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에서 결국 나중에 중국의 체륜이 종이를 발명했고
그 체류의 종이가 결국은 세계 전역에 퍼졌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륜이 종이를 만들었을 때 그 종이는 오늘날 우리가 만드는 종이하고는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달라요. 22쪽. 그래 여기는 안 나왔는데 그전에는 비단에다가도 글씨를 많이 썼어. 비단에다 천에다가. 너무 우리나라에서 비싸요. 한국 같은 거 올릴 때 그렇지. 그거의 단점은 이제 비싸다는 어떤 그런 단점이 또 이렇게 있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나무판에다가 뭐를 새긴다던가 그런 것들도 가능했던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22쪽이다, 22쪽. 22쪽에 보니까 여섯째 줄, 그거 읽어보겠습니다. 체류는, 그거 읽어봐. 체류. 체류는 넝마나 나뭇껍질, 고기잡이 그물들을 물과 함께 절구에 한꺼번에 넣고 죽이 될 때까지 파았다가 다시 넓게 폈다고 해. 그랬더니 잘 찢어지지도 않고 아주 가벼운 종이가 됐다더군. 이 체류의 종이를 원주로 삼는 이유는 지금도 종이 만드는 원리가 똑같아.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은 뭐 넝마나 나무껍질 고기잡이 그물 같은 거 막 섞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우리가 펄프라는 걸 만드는데 어쨌든 나무 토막을 가지고서 이렇게 잘게 부숴서 그것들 녹여서 이게 채로 이렇게 걸러내어서 말려서 물론 거기 이제 지금은 화학약품 처리 같은 거 하지만 그런 맞아요. 어,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책 보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하얀색으로 매끈매끈한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음, 외국 책 같은 거를 보면은 음, 약간 뭐라고 해야지? 약간 누렇고 약간 갈색에다가 음, 살짝 까칠까칠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음. 그게 뭔가 화학물질 처리를 덜 해서 그런 거래요.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차이가 이렇게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또 그 종이 재료에 들어가는 나무가 뭐냐, 펄프가 뭐냐에 따라서 그 종이의 질은 또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또 종이를 만드는 또 기술적인 차이 때문에도 그 부분들이 또 이렇게 달라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종이만 있다고 해서 그런 그 미디어가 발달한 것도 아니라 종이에다가 이제 글씨를 쓰는데 옛날에는 대부분 다 이렇게 붓글씨로 하나하나 썼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렇게 많은 책이 만들어질 수가 없었지. 필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그 종이나 책이 널리 대량으로 보급될 수 있었던 이유들이 바로 뭐 때문에 인쇄술. 인쇄기. 인쇄술 때문에 그것들이 가능하게 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쇄술과 관련되어서 사실은 가장 먼저 인쇄 문화가 발달한 곳은 어디? 음, 동아시아. 동아시아 부분인데 39쪽. 자, 이 책에 보면 제일 먼저는 어디야? 중국어 중심으로 동양에서 목판 인쇄술이 발달했을 때예요. 목판 인쇄술이 발달했어. 그런데 이 목판 인쇄술이 발달했는데 이거에 대한 저기가 없는 거야. 남아있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게 중요해. 751년경. 신라에서 현재는 최초의 목판 인쇄물 무정광 대대라는 이름을 만들었대요. 무구정광 대대라니게. 대단경. 이게 아홉 글자인데 불교의 경전 중에 하나야. 근데 이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을 나무판에 새긴 다음에 그 인쇄해서 만든 인쇄물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이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존재하는,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 중에 가장 오래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 본으로서 이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의미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에요.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인쇄본으로서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목판 인쇄술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다라는 것들이 통일신라 시대지 751년경이면 그래서 목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무판에다가 하나하나 글자를 뭐 하는 거야? 파요. 새기는 거야. 새긴 다음에 거기다 이제 뭐 잉크 같은 거 바르고 종이를 이렇게 찍어내는 거지. 그게 이제 목판 인쇄의 목판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목판들 중에 이제 제일 유명한 게 그런데 해인사, 근데 장경판전에 있는 장경판 경, 팔만대 장경? 팔만대장경이 가장 이제 유명한 또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게 뭐야? 고려에서 천존하는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본 직지심체 요절. 직지심체를. 자, 직지심체 요절이라는 이것도 금속 활자로 만든 책이야, 책. 금속 활자로 만든 책이 남아 있는 거야. 직지심체 요절이라는 이 책이 남아 있는 거야. 그 직지라는 이 책이 남아 있고, 요거는 지금 현재 프랑스에 있는 이 직지심체 요절이라는 책인데, 요것도 역시 이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 본이야. 금속 활자가 아니라. 그래서 요게 이제 금속 활자예요. 이렇게 활자. 그 이 금속 활자가 목판 인쇄본하고 다른 점은 뭐야? 금속 화장이 금속으로 만들었고 목판은 나무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뭔 차이가 있냐? 금속으로 만든 거하고 나무로 만든 거 무슨 차이가 있냐? 나무는 이제 그거를 잉크를 일부분 이제 흡수를 하니까 많이 쓰게 되면은 이게 약간 물렁해지거나 해서 음, 아니면 이제 이게 잘 부서지는데 변형되고 음. 근데 이제 금속은 그런 게 덜하죠. 단지 그 내구성, 얼마나 오래 쓰느냐, 그 차이가 크다? 그 말고 다른 차이는 없을까? 더 중요한 차이는? 목판과 금속 활자가 완전히 획기적으로 차이가 있는 게 있어. 어떤 차이가 있어? 인쇄 기술에서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뭐야? 자, 봐. 목판 인쇄본 이거야. 표채완이 잘생겼어요. 라고 하면 나무에다가 표채완이 잘생겼 아, 하고 입력을 해. 아, 다음 몸을 따로 아, 하는 건가? 목판은 싹 다 새기는데 이제 금속 활자는 하나하나 그 자리에 따로따로. 그렇지. 근데 정대금이 잘생겼어요 하면은 그것도 또 뭐야? 다시 정대금이 잘생겼어요를 따로 새겨야 돼. 그런데 금속활자는 표자, 채자, 완자, 이 잘생겼어야 되면 정대금이라는 그 글자만 한 다음에 표체한 빼고 정대금을 뭐 하면 돼? 찍으면 집어넣으면 돼요. 되지. 그래서 이른바 조립을 통해서 조합을 통해서 더 다양한 인쇄물을 더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금속활자 인쇄본이 장점이죠. 아까 뭐 최한이가 말했던 목판에 비해서 금속활자가 더 이제 오래 쓸 수 있다 뭐 이런 장점도 있겠지만 금속활자의 가장 큰 장점은 어쨌든 그 활자가 만들어지면 조판한다고 그러는데 조판을 통해서 더 다양한 글을 만들 수 있다는 것들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70년 정도나 더 앞장서 가지고 어? 직시심체 요절이 인쇄되었다는 거가 인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계 사람들은 직시심체 요절을 잘 몰라. 그리고 최초의 인쇄물 하면 인쇄 저기 하면 다 누굴 뭘 생각해? 튼베르크. 템베르크. 독일의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을 생각하더라는 얘기예요. 아니 왜 구텐베르크의 활자 그 금속 활자 그걸 사람들이 오히려 인정하고 우리나라 고려시대에 직시심체 요절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거야. 그 이유가 뭐야? 구텐베르크는 인쇄 기를 만들었어요. 인쇄기. 근데 사실은 우리 금속활자 그 인쇄 본 근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인쇄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근데 그거는 어, 훨씬 쉽고 많이 찍어낼 수 있어요. 뭐가 이게 구텐베르크 이게? 네. 어. 더- 자, 그래서 그 또 최한이 어떻게 생각해? 일단은 저거 대금이 말처럼 음, 저게 인쇄 기니까 한 음, 번 넣고서는 뭔가 그냥 몇 번 땅땅땅 뭔가 내리면 되니까 뭔가 음, 노동력이 적게 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많이 이제 뭔가 사람들이 많이 알려줘서 지금도 뭔가 더 유명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예전에 이제 한국이 별로 이제 유명하지가 않았으니까 음.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구텐베르크를 먼저 알았는데
나중에 또 바꾼다고 해서 사람들이 잘 뭔가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아니면 그렇죠. 아예 접해보지를 못했거나. 아, 45쪽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얘기했어. 44쪽에 보니까, 인쇄 귀를 만들었다는 점. 아, 이 우리 동양과는 달랐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5쪽에 보니까 지금 여러분이 말한 대로 종이에다 글자를 찍어내는 기술이 아니라 책을 만들었다는 점, 그 부분들도 있고 또 새로운 활자판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점, 그 점들도 이제 이렇게 구텐베르크의 부분이 더 크다라고 얘기했고 아까 또 최한이 얘기했던 대로 지금 현재 우리 그 역사는 서양 중심의 역사 서양이 패권을 쥐고 있다 보니까 서양 중심의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맞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실제적인 영향, 파급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이후에 성경이 대량으로 보급됐어. 근데 그게 엄청나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어. 혹시 어떤 그 의미가 있는지 알아? 마틴 루터였나 마르틴 루터였나 아, 그 사람 마틴 루터. 종교개혁 아, 종교개혁 했잖아요. 지금 그렇지. 95조 반박문. 맞습니다. 루터가 그 당시 그 시기 무렵에 종교 개혁이라는 거를 단행하게 되는데 그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전 중세 시대에는 라틴어로 쓰여져 있는 성경을 누구만 신부님들만 읽을 수 있었어. 그 신부들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데 신부님들이 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라 땡이야 땡 끝이야. 더 이상 뭘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근데 이 아까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루터가 한 일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그 당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뭘로? 독일어. 독일어로.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해준 거야. 근데 그 번역을 했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책. 인쇄기가 없으면 대량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없겠지. 근데 그 당시 그 무렵에 바로 구텐베르크 인쇄기가 발명이 되었고 그 인쇄기를 통해서 성경이 대량으로 지킬 수 있는 거야. 아니면 그러한 혁명 사상이 종교개혁 사상이 그런 팜플렛으로 대량으로 지켜가지고 사람들에게 뿌려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큰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른바 구텐베르크의 인쇄기를 사실은 또 이제 금속활자 하면 이제 우리 보통 구텐베르크의 인쇄기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볼 수가 있고 이 책에는 구텐베르크의 인쇄기가 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관심 가졌던 것들이 전화기, 네. 음, 전화기 얘기는 63쪽이 나왔네. 상아 어서 와. 안녕하세요. 그래. 와, 상아 책을 내가 못 내기에서 구했다며. 이겼다. 상아야 책을 못 구했다며. 네, 그래. 잘 듣고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보고 아니면 또 할 얘기 있으면 다 하면 돼. 네, 음.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우리는 보통 전화기 하면 아까 여러분이 말한 대로 그레이엄 벨,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1876년에 전화기 된 특허를 받았고 우리나라에 전화기 보급된 게 언제래? 1882년. 그 불과 6년. 발명된 지 6년 만에 우리나라에 전화기가 들어온 거야. 그게 사실 우리나라가 전화기를 엄청 빨리 받아들인 거야. 또 전화기뿐만 아니야. 에디슨이 전구 발명한 다음에 몇 년 안 돼서 우리나라가 또 전구도 받아들인 거야. 우리나라가 그 당시 왕이 누구였어? 고종이에요. 고종. 고종이었는데 고종이 어떤 사람들은 무능력하고 뭐 이랬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 선진 기술을 빨리빨리 받아들였다는 점에서는 고종을 평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얘기. 그런 점에서 어쨌든 또 우리가 달리 볼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이 잠깐 사이드로 얘기했고 그런데 1876년 그레이엄 벨을 우리가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전에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이 있다는 거야. 안토니오 무치. 안토니오 무치가 1854년에 전화기를 발명했다는 거야. 근데 왜 안토니오 무치는 역사 속에서 기억되지 않고 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역사 속에서 기록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이따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그 전에 스카를 못했어요. 1894년 전에는 1844년에 무슨 일이 있었대? 필립 브리지 모스가 둔시길 첼투에 전신을 보냈대요. 아, 그럼 전신하고 전화의 차이가 뭐야? 전시는 전기 신호고 전화는 사람의 목소리를 전달해. 그래서 그 얘기 좀 전신을 보낸다는 건 뭔 말인데? 약 전신을 보낸다는 거와 전화를 한다는 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야? 전신이 약간 군사 목적적 아니에요, 전신은? 똑같은데 전신은 군사 목적으로 쓰고 전화는 일반 사람들의 그 목적으로 써서 그 차이가 있다? 그런 것 같은데요. 또 최한이는 뭐가 있지? 전신은 뭔가 신호 자체를 말하는 거고, 음, 전화는 그거 목소리로 대화하는 거를 말하는 거지 그 않을까요? 지금 최한이가 얘기하는 그게 그럼 어떤 차이가 있어? 지금 네가 말하는 게 신호와 목소리는 어떤 차이가 있어? 신호는 이제 뭐 모스보든 뭐라든 어쨌든 전기로 신호만 남기면 전신이 되는데 전화는 이게 그 음성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어떤 우리 그 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차이가 있냐고. 이제 전신은 뭔가 이제 보통 뭔가 부호나 그런 거 남기니까 훨씬 사용하기 불편한데 우리가 보통 그냥 말로 하는 거 익숙해져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전화는 그냥 말로 하는 것처럼 이제 예, 바로바로 이제 말할 수 있으니까 훨씬 편하죠. 그렇지. 지금 최한이가 제일 중요한 얘기했습니다. 바로 봐. 우리 지금 말하고 있잖아.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걸 바로 이해하잖아. 네. 네. 근데 전시는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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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그래서 소리가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이렇게 하면 그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들어?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전신 기사라는 사람이 따로 있어. 그 전신 기사가 그 맞아요. 그거 모스보호를 해독해가지고 그렇지. 모스보호를 들은 다음에 그걸 뭐 해야 돼? 해독해줘야 돼. 그러니까 모스보호라는 걸 따로 배워야 돼. 따로. 그걸 모르면 뚜뚜뚜뚜뚜뚜뚜 이 소리는 우리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왜 처음에 전신을 보냈느냐? 전기로 이렇게 여러분들 왜 전기 벨 누르면 삐 소리 나고 띄면 소리 안 나잖아. 네. 그거에 착안한 거야. 누르면 누르고 있는 동안 띠 소리 나고 떼면 소리 안 나고. 그래서 길이 뚜뚜뚜뚜뚜뚜뚜뚜 뭐 이런 식으로 그거에다가 알파벳을 짝짓기 한 거야. 뭐 뚜는 A, 뚜뚜는 B, 뚜뚜는 C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거 알파벳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뚜뚜 뚜뚜뚜 뚜뚜뚜 이렇게 그냥 이진법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글자를 전신으로 바꾸고 다시 그 전신을 다시 글자로 바꾸고 이게 변환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전화는 뭐? 바로 전화하면 돼요. 내가 사실은 전화도 사실은 마찬가지야. 내가 말을 하면 그 말을 뭘로 바꿔? 전기신호로 전기신 바꿔. 그 전달이 돼. 근데 거기서 다시 전기신호를 다시 뭘로 바꿔줘? 말로 말로 다시 바꿔줘. 그거를 기계 내에 별로. 해결해 주는 거야. 근데 전신은 그걸 기계 내에 해결해 주지 않고 못해요. 사람이 달라붙어야 돼, 둘이.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보낼 때도 이제 모습으로 약간 이런 거 눌러가지고 보내야 돼. 그렇지. 보내는 사람도 말을 모스보로 바꿔야 되고, 듣는 사람은 모스보를 말로 바꿔야 돼. 근데 그래서 이걸 보낼 때도 엄청 불편한 게 이제 사람마다 짧다 생각하는 거하고 길다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이제 똑같이 뚜 한 번이어도 누구는 음, 살짝 길게 누르고 누구는 살짝 짧게 누르고 게다가 그렇지. 이게 얘네들이 또 다 다르잖아요. 이 어, 한 문장 안에서도. 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차이가 이렇게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모스보호, 이게 한국형 보호가 있고 외국 모스보호가 있는데, 한국 모스보호가 띡, 띡 하면 이게 기억이야. 아는 띡 하면 이거 아. 엄청 헷갈리겠는데? 그 다음에 여기 A, B, C들은 A, B, C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요 모스보를 다 뭐하고 있으면 외우고 있으면 요걸 바탕으로 이제 소리를 전달하게 되는 이게 모스보 번역 기계지 이게 뚜뚜뚜뚜뚜뚜 이게 누르는 요 모스보 요 부분들이 전신기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안토니오 부치 71쪽에 보니까 그 이유는 뭐 때문에 아니. 71쪽에 보니까 우리 상하를 위해서 알려줘 최한영 대금이가 왜 그 누구야 안토니오 부치가 왜 전화기를 발명해놓고도 오늘날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이 못 되는지. 그걸 다 돈이 만들어 놓고 그 없어가지고요. 저작권 거기 갔다가 저작권 그거 하러 갔다가 좀 돈이 없어요. 농땡이 피우다 한 거 아니야? 특허권을 등록할 돈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뭔가를 인정받으려면 특허 신청을 해서 특허권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결국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특허권 왜 생겼을까? 대금이? 어, 다시 발명품은 남들이 쓸 수도 있으니까. 최한이 따라. 특허권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야? 이제 대금이처럼 뭔가 이제 기초적으로는 이제 남이 쓸 수도 있으니까인데 만약에 내가 혼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거를 제가 음, 팔았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대금이가 그걸 베껴가가지고 팔면은 제 이익이 더 싼 값에 대금이가 팔면은 제 이익이 줄어들고 대금이는 훨씬 많이 벌잖아요. 이쪽이 더 싸니까. 음, 근데 저는 이제 더 낮추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음. 그런 부분에서 특허가 없으면 이제 그런 갈등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이른바 특허권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특허권이 지금 현재 너무 강하다. 특허권을 좀 약화시켜야 된다는 어떤 그런 주장도 있는데, 상황은 어떻게 생각해, 특허권에 대해서? 좀 특허권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음, 특허권이 있어야 된다고 특허권이 있는 이유를 서로 간의 경쟁을 부추기려고 특허권을 만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음, 좀 더 강화시키면 각 나라에서별로 특허권을 강화시키면 오히려 더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어가지고 그 개인의 기술이 아니라 국가적 기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근데 문제는 특허권이 이른바 승자 독식이. 아, 여기도 보니까 안토니오 부치가 발명을 해놓고도 그 당시 전화기를 발명하는 사람이 많았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그 중에서 뭐 특허권을 낸 사람만 뭐 하는 거야? 할 수 있어요. 파악하는 거잖아. 다른 사람들의 노력은 사라져버린 거야. 그런 점에서 이른바 승자 독식의 어떤 그런 특허권을 과연 그렇게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건가라는 첫 번째 문제가 따르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실제로 있는 일들이지. 제약회사에서 약을 발명을 했어. 특허를 냈어. 그 약만 있으면 사람이 살아. 그런데 그 특허를 받은 회사에서 그 약값을 아주 높게 받는단 말이야. 왜? 아, 그 돈을 버니까. 그래서 약은 있는데 그 약값이 비싸가지고 환자들이 뭐 하는 거야? 죽는 거야. 옛날엔 약이 없어서 죽었어. 근데 지금 약이 뭐해도 있어도 죽어. 그 약값이 너무 비싸서. 근데 그 부분에서 어떤 나라는 특허를 인정 안 해버려. 그냥 카피야. 그 약 하나에 한 달인가 먹는데 한 100만 원이 든대. 카피하고 치면은 뭐 5천 원도 안 들어. 그래서 어떤 나라는 특허권 인정 안 해버리고 그냥 카피하게 하고 그냥 아픈 사람한테 그냥 풀어준 거야. 그런 점에서 이제 논쟁이 붙는 거지, 거기. 제약회사 입장은 뭐냐면 그러면 누가 수천억 들어가지고 그 약을 발명하겠냐. 어? 특허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카피하고 뿌려버리면 그 만든 연구비 들여서 만든 회사들만 바보 아니냐. 그러면 아무도 발명 안 할 거고, 그럼 우리 사회 의학 수준이 떨어질 거고, 그럼 모두에게 피해가 되는 거다. 그러니 특허권은 오히려 강화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반면에 아까 말했듯이 왜 승자 독식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있는 걸 왜
이용하지 아니하고, 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라는 점에서 특허권은 오히려 약화돼야 된다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거지. 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또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 건가? 그건 뭐또 여러분들 각자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채한이가 얘기한 건 다 했나? 우리가? 네. 어. 네, 아까 이 책이 다루고 있는 그 메시지, 주제가 뭔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조금 있다가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금이 진행하겠습니다. 네. 너는 안토니오 무치랑 그레이엄 벨이랑 에리셰 그레이 중에서 전화기 개발, 누가 최초의 전화기 개발자인 것 같아? 자, 항아를 위해서 대금이가 그 세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더 설명을 좀 해줘.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죠. 그래. 내가 할 거야! 안토니오 무치는 1954년에 만들었고, 그레, 엘리샤 그레이는 그거, 벨이 스커 등록한 지 단 몇 시간 뒤에 등록했다가 등록 못한 사람이야. 그래서 질문이 누가 먼저 개발했다고 생각해지? 그냥 누가 진전. 최초의 전화기 개발자? 음. 상하. 나는 당연히 그 사람이지. 조금 늦게 간 사람. 그, 엘리샤 그레이. 그 사람, 좀 늦게 간 사람이 가장 그거 같아. 1954년에 만든 사람도 있는데. 음. 그 사람은 솔직히, 아이, 대금아, 너가 물어본 건 내 생각이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채환이. 나는 안토니오 무치가 제일 먼저 개발했다고 생각해. 왜냐면은 그 기록이 정확하게 남겨진 개발 시기로 따지면은 결국에는 안토니오 무치가 제일 먼저 개발한 거잖아. 특허는 그 벨이 먼저 냈지만. 나도 안토니오 무치게 제일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해. 먼저 만난 사람이 태국어에 만나면 당연한 건데,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억울하게 못한 거니까. 음. 근데 근데, 그 돈 있잖아. 응. 근데 그걸 개발하면서 그 특허권을 내려고 하는 돈까지 생각하면서 개발해야 되지 않았을까? 음. 어쨌든, 그 말은, 그 사람 특허비 있는지도 몰랐을 걸, 그 사람 특허비 있는지도 몰랐을 걸. 그것보다 이제 뭔가 개발을 하려 하면은 이거를 개발하자 하고 작정하고 만드는 건 보통 많이 그러지는 않고 보통 뭔가를 딴 걸 하다가 우연히 하거나 아니면은 하다가 뭔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생겨서 하지. 대놓고 아주 오래전부터 나는 이것을 만들기로 계획해왔다 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 진행해. 그다음 자, 다음.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정규 방송을 시작한 나라는 어디일까? 세계 최초로 텔레비전 정규 방송을 시작한 나라는 어디일까? 상하. 상하는 책이 없어. 아, 맞네. 미국? 미국? 채환, 채환이, 땡! 미국 땡! 채환이. 독일 정답. 그러면 독일에도 왜 정규 방송을 했을까? 그때는 상하가 그렇게, 맞추기. 어, 히틀러가 통치하려고. 오, 네가 어떻게 알았지? 맞아. 역사를 배우면 그 정도는 나 몰랐는데. 채환이, 보충 좀 해줘, 한번. 음, 말 그대로 그게 상하가 말한 게 완벽한 요약본이지. 이해도 히틀러가 정확하게. 통치를 하려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자기 주장을 전달을 하는데 이제 조금 이제 TV는 확실히 한 면에서만 보여주다 보니까 그냥 직접 하는 것보다 확실히 뭔가 숨길 수 있는 게 더 많지.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보급을 함으로써 자기가 더 좋아 보이게 또 동시에 음. 텔레비전을 이제 또 나눠줬으니까
난 좋은 사람이다 이런 거를 이제 각인을 시키려고 하는 거지. 맞아. 수업 끝났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 얘기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 91쪽이지. 자, 1896년에 어떤 사건이 벌어져? 마르케세 굴리에모 마르코코니. 음, 마르코니가 전선 없이도 전자기파로 통신할 수 있는 장치를 발명했다. 그렇지. 그 전엔 유선 전신, 유선. 전신 그 줄이 있어야지만이 그걸 통해서 띠띠띠띠띠 하고 모스보를 통해서 전신 기사들이 듣는 그런 상태였다. 근데 무선 전신, 그 전기줄이 없어도 전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바로 이 마르코니의 무선 전신이 발명된 것들이 획기적인 거야. 지금도 여러분이 우리가 다 이게 스마트폰 들고 다니잖아, 지금은. 근데 네. 쌤이 최한이나 대금이 말했을 때는 전화기가 있었는데 전화기는 다 집에 있는 거야, 집에. 사무실에 있는 거야. 그래서 전화 받을 일 있으면 뭐 해야 돼? 집에 외출하면 안 돼. 집에 있어야 돼. 그리고 중요한 전화 있으면 집에서 계속 뭐 해야 된다는 거야?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 기다려. 왜? 전화선이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군대에 통신병. 통신병들은 맨날 이 전화선 줄 가지고 뭐 하는 거야? 뛰어다녀. 그 전화선을 쭉 깔아. 까는 게 그 일이야. 다 그래서 깔아서 여기 아, 있는 거 꽂고 저기 있는 거 꽂고 뺐다가 꽂고 그래갖고 적들이 제일 먼저 침투할 때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와가지고 뭐 끊는 일부터 하는 거야. 전화 전화선. 끊는 일부터 하는 거야. 그럼 통신이 두절되니까. 그럼 또 통신병들은 또 전화선 끊긴 것도 찾아갖고 뭐 하는 거야. 그것도 일이어야 그쳐요. 되지. 그 통신병들이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그런데, 전쟁에서 되게 중요했겠네. 저기 그 통신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바로 이 마르코니가 바로 뭐? 무선 전신. 무선 전신은, 요즘 핸드폰, 스마트폰 마찬가지지. 스마트폰은 이런 전기가 깔려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옥상 같은데, 건물 옥상 같은데 뭐가 있어? 안테나. 안테나, 기지국이라고 보통 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가다 보면 건물 위에 이런 거 있는 거 봤어? 네. 아니에요. 요런 거. 건물이 아니고 이렇게. 아, 이 기지국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른바 전파를 뭐야 공유해 주는 거야. 어, 상하 뭐 에? 상하 손동 아니었어? 아니, 빛 조절한 거. 그래 그래. 그래서 이 마르코니가 어쨌든 전자기파로 통신할 수 있는 전 장치를 발명했고 그 덕분에 바로 1906년에 무슨 일이 가능했던 거야? 라디오에 방송국했대. 라디오 방송. 라디오 방송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라디오는 이제 소리만 전달하는 거잖아. 근데 1925년에 누가 존 로지 베어드가 존 로지 베어드. 텔레바이저라는 기계식 텔레비전을 만들었는데 요거는 그닥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그 뒤에 1930년에 미국의 필로 필로 테일러 테일러 판스워드가 판정원스가 전자식 전시 텔레비전에 텔레비전에 대한 특허권을 특허권을 인정받았어요. 인정받았어. 전자식 텔레비전을 만들었고 그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한 인물이 바로 1946년에 뭐 누구? 히틀러가 독일의 최초의 최초의 텔레비전 텔레비전 정기 방송을 시작했어. 시작했어. 독일 히틀러가 최초의 텔레비전 정기 방송을 시작해서 바로 히틀러가 그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독일인들을 선전선동하게 되는 히틀러가 이른바 선전선동의 대가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텔레비전이 들어온 건 언제? 1956년 1956년. 한국 최초의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56년. 근데 사실은 방송국은 그 전에도 있었어. 일제시대도 사실 방송이 있었는데 한국 텔레비전 방송이었고 선생님이 그 여러 번 말했을 때 컬러 텔레비전 그 전까지는 흑백 텔레비전이었는데 선생님이 여러 번 했던 우리나라에 컬러 텔레비전이 또 이렇게 시작되어서 어쨌든 이렇게 방송의 역사, 라디오 텔레비전의 역사에 대해서 이 책에는 설명이 또 쭉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나오고, 어, 그래서 이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 가 생기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게 혹시 뭔지 알아? 텔레비전이 나오면서 타격을 받은 거. 라디오하고, 아, 라디오하고 영화. 아, 그 전에 영화 산업이 발달했거든. 근데 라디오 산업이 타격을 받고 영화 산업이 타격을 받았어. 텔레비전에 나오면서부터. 그러면서 이제 라디오가 없어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영화도 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라디오는 또 라디오대로 영화는 영화대로. 그래서 텔레비전 없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라디오를 많이 들었어. 진짜. 라디오 의존력이 아주 높았다는 거야. 근데 라디오가 근데 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알아? 텔레비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TV는 넣었다가 붙여놓고 해야 되는데 라디오는 들고 다닐 수 있잖아요. 아, 그래서 긴급 상황에도 잘 작동하니까. 아, 긴급 사당에도 잘 작동해요. 라디오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자동차의 부분. 아, 왜? 자동차에서 자동차, 라디오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운전 중에는 텔레비전 보기 힘들잖아. 그 나중에 이제 운전 중에도 텔레비전 보려고 DMB 방송 알아? 혹시? DMB라고 달리는 차 속에서도 방송을 볼 수 있는 장치가 개발됐어. 근데 DMB는 시청 금지야. 차량 운행 중에는. 왜? 위험하니까. 사고 난다고. 근데 어쨌든 라디오는 듣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라디오를 가장 많이 듣는 층은 운전하는 사람들. 운전할 때 라디오를 듣게 되는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라디오가 다시 위험에 처했어. 생존의 위험에 처했어. 왜? 왜 자율, AI 자동차가 나왔으니까 자율주행, 그냥 자율주행차. TV를 봐버리면 되잖아요.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 이제 더 이상 운전자들이 운전을 안 해도 되는 시대가 곧 열릴 거예요. 그럼 굳이 우리가 라디오를 들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냥 차량 안에서도 다른 영화를 보든지 다른 뭐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겠지. 그러면서 이제 라디오가 다시 한번 위기에 처한다고 했는데 과연 라디오가 뭔가, 살아남을 건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끝날 건지 이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없지. 상하고. 뭔가 느낌적인 그리고 요즘 느낌으로, 카니발 같은데 음, 핸드폰이랑 연동해가지고 음, 뒤쪽에 TV 같이 볼 수 있는 거 나와가지고 음. 그런 거 그래서 많지. 더더욱 라디오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이렇게 그건 가능한데 뭐 지금도 뭐 노트북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지. 근데 이제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걸 못 보고 지금 현재까지. 운전자는. 운, 근데, 운전자는 라디오 듣는 것도 위험해요. 그래? 네. 낮에 듣는 것도? 시간이 뭐, 근데 나중에 가면 사람들이 또 무슨 아날로그 감성을 찾는다고 더 많이 들을 것 같기도 뭐, 해요. 그런 그 의견도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고, 영화 같은 경우도 처음에 텔레비전 생겼을 때, 이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화를 안 볼 거다 이렇게 됐어. 이 영화가 근데 살아남았어. 영화 살아남는 방법은 OTT. OTT? OTT 때문에 오히려 영화는 지금 죽고 있어. 거기 영화 있지 않나? OTT 어, 영화 있잖아요. 근데 영화관 그래. 다른 말로 영화관. 아, 그 영화 영화관, 있잖아요. 영화가 안 아, 죽는 이유는 아, OTT가 있다 해도 응, OTT에 그게 그냥 6개월 되고 바로 나오진 않잖아요. 응. 아니야, 근- 요즘에는 OTT에서 동시 개봉하기도 해. 아, 영화관하고 근데 OTT가 동시 개봉. 개봉해도 아, 팝콘도 주고, 팝콘? 네. 사야 되잖아. OTT 보면서 팝콘 먹으면 되지? 어,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감성을 중요시해가지고, 아, 집에서 OTT보다는 영화관을 가서 감성을 중요시한다. 자, 뭐 그럴 수 있는데 영화관이 주는 것은 바로 음향 장치와 대형 화면. 아, 아, 큰 화면과 대형 그 빵빵한 음향에서 몰입감이 영화관이 주는 매력이 있다는 거야. 근데 TV는 상대적으로 그게 없었어. 근데 요즘에 그것도 이제 뭐야? TV도 가능해요. 엄청난 게 큰 TV가 나오지. 벽면만. 그리고 집에 음향장치 막 빵빵 음향장치를 지금 집에도 돌비 시스템 이런 걸 저기 뭐야 하는 거 서라운드 시스템 이런 거를 집에도 구현하는 사람도 있어. 층간소음 장난 아니겠다. 아 그래?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굳이 영화관을 가려고 하지? 네. 안, 안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 점에서 또 이제 영화관이 과연 우리가 살아남을 건가라는 부분에서 그리고 아까 그 OTT 영화를 잘 만드는데. 서비스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언제든지 골라볼 수 있게 되는 거지. 근데 영화관은 아무래도 개봉에 또 맞춰서 기다려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런 매체가 살아남고 살아남지 않고의 또 그런 차이가 이렇게 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보면 되고, 어, 여기 보면 인터넷의 역사에 대해서 117쪽에 나왔습니다. 자, 인터넷 역사 중에 최초의 컴퓨터는 1946년 누구? 뭐 무슨 컴퓨터? 애니야. 애니악 컴퓨터, 그러니까 1946년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 전에 이제 그 튜닝의 어떤 그 컴퓨터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전에 아, 그 튜닝은 처음에는 이제 정보,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만들었던 그 부분이 있고 1969년에 무슨 일이 있어? 최초 인터넷망이 아르파넷을 이게 개발했대요. 바로 군사 목적이에요. 군사 목적. 통신 이런 게 두절되는 거를 단절하기 위해서 여러 망을 이렇게 설치해서 우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서 인터넷망을 만든 게 1969년이야. 스팀 태어나기 1년 전이네. 보니까. 그 다음에 1981년에 무슨 일이 벌어져? IBM이 IBM PC를 선보인으로 개인용 컴퓨터 보급이 시작됐어요. 개인용 컴퓨터. 그전에는 회사에서만 컴퓨터가 있었지 집집마다 PC가 없었던 거야. 근데 개인용 컴퓨터를 보급하게 돼. 1981년에. 1982년에 서울대학교와 한국전자기술연구소 사이에 기술연구소는 한국 한국 최초의 인터넷이 인터넷이 성립됐어요. 연결되었어.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인터넷이 들어온 겁니다. 1990년에 월드와이드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브라우저가 브라우저가 등장하면서 등장하면서 현재 현재 우리가 우리가 아는 아는 인터넷의 기본 인터넷의 기본 기구에 중 한 형태가 개가 자리 잡았어. 잡았어. 여러분들 인터넷 주소 하면 처음에 뭘로 시작해? 웹. www로 시작하지. 네. 그 www는 월드와이드. 월드 와이드 웹의 첫 글자야.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되게 되는 걸 볼 수 있고 1993년에 최초의 웹 그래픽 웹이 브라우저인 브라우저인 모자이크가 모자이크가 만들어졌어. 만들어졌어. 이때부터 이때부터 인터넷이 인터넷이 대중화됐어. 대중화됐어. 그래서 웹 브라우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주로 쓰는 것들이 뭐 구글이라던가 무슨 뭐 네이버 웹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MS라던가 뭐 이런 크롬이라던가 그런 그 것들을 주로 이제 이렇게 쓰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인터넷이 가능하게 되었던 또 그런 시대죠. 인터넷이 가능하면서 어쨌든 전 세계가 거의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터넷 안에 TV도 들어오고 라디오도 들어오고 그렇고 그것들이 옛날에는 TV와 이것들이 별개였었는데 이제는 그 인터넷망 안에 TV, 라디오 이런 것들이 다 현재는 들어와 있기도 하고 또 별도로 존재하기도 하고 그것들이 또 함께 가는 어떤 그런 시대가 가능해졌고 특히 이제 지금 현재 여기 뭐 유튜브의 등장 그다음에 인터넷망에서 어떤 블로그의 등장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면서 누구나 다 미디어가 될 수 있게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전에 미디어는 전통적인 미디어는 신문사, 방송국은 많은 돈이 필요해. 자본이 필요해. 아무나 신문사 못하고 아무나 방송국 못 차렸어.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누구나 다 신문사가 될 수 있어. 여러분들이 글을 써서 페이스북에 올리거나 이런 블로그에 올리거나 그럼 그것들 자체가 다 뭐다? 미디어의 시대라는 거야. 또 여러분들이 카메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방송국이 되는 거야. 1인 방송.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이런 모두가 다 미디어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현재 살아가고 있고 그걸 통해서 좋은 점은 다양해져. 너무나 많은 것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양해졌다는 점에서는 또 이렇게 좋은 점이 있고 반면에 안 좋은 점은 품질. 옛날에는 방송국이나 신문사에서 하게 되면 품질 수준이 일정 정도 이상인 것만 올라와. 근데 지금은 아무나 하다 보니까 높은 품질의 것도 있지만 아주 뭐해? 맞아. 허접한 것들도 많다는 거예요. 허접한 것들도. 그런 점에서 이제 그 것들을 골라내야 되는 그런 또 노력들이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9쪽 보겠습니다. 자, 2004년, 지금 또 20년밖에 안 된 거야.
미국 뭐, 하버드 대학교 학생이었던 마크 제커버그가 커버가 페이스북을 그가 만들었어. 페이스북을 만들었어. 지금 페이스북보다는 뭐 사람들이 인스타그램 많이 하고 뭐 스레드 하고 막 그러는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이거 다 페이스북 거예요. 지금 이름은 페이스북에서 메타 회사로 바꿨는데 어쨌든 요 SNS의 대표적인 대명사지. 2005년에는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와 유튜브가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어. 시작했어. 유튜브. 그리고 이때만 해도 유튜브가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유튜브가 그 쇼츠와 함께 아주 이렇게 뭐야? 동영상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강력한 지배자가 됐지. 유튜브가. 2007년에는 애플의 스마트폰인 그래서 우리 아이폰을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출시하면서 본격적인 본격적인 스마트 스마트 미디어 미디어의 시대가 시대가 열렸어. 열렸어. 그전까지는 컴퓨터를 통해서 됐던 것들인데 이제는 갖고 다니는 1인 미디어. 그리고 스마트폰 하나로 이제 그것들이 다 해결되는 것들이 그 아이폰의 열풍 때문에 그런 거죠. 2016년 전 전 세계 세계의 인구의 인구의 많이 많이 넘는 넘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사용하게 되었어. 되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나 이제 전 세계 어디에 가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시대에서 전 세계의 것들이 보급되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컴퓨터는 한 집에 한 대가 있거나 두 대가 있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은 한 사람마다 있기 때문에 아주 엄청나게 많은 어떤 그런 산업이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책을 통해서 미디어의 어떤 그런 역사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볼 수 있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교양을 또 이렇게 쌓을 수 있는 그런 류의 책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주식회사 6학년 2반이라는 책인데 주식회사 바보야? 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 그거 주식회사죠. 다 개인이 거기 그 회사에 드는 돈을 주식이 있는 부담하지 회사. 않고 주식을 팔아가지고 이제 그 돈을 부담하고 또 이제 이익이 났을 때도 그거를 주식을 산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회사예요. 그렇지 최하이가 잘 알고 있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삼성전자가 되었던 현대자동차가 되었던 웬만한 회사는 거의 대부분 다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 그래서 주식회사 6학년 2반은 그 아이들이 이렇게 경제 를 배워가는 주식회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배워가는 경제에 관한 어떤 그런 책인데 동화야 동화 경제 동화야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책 가지고 또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아. 우리 반도 지금 주식시장 하고 있어요. 정말? 네. 훌륭하네. 그래. 다음 주에 그러면 그 주식회사 6학년 2반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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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요. 계세요. 계세요. 네.